자, 여러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였죠.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가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정체가 좀 애매한 건물 때문에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될 뻔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어떻게 기술을 이용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위기를 해결했는지 그 전체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집을 샀는데 정작 그 집에 사는 게 불법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수만 명의 생숙 소유자들이 실제로 마주했던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었던 거죠. 이 문제의 한가운데 바로 생숙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와, 이거 정말 획기적이다 싶었어요. 호텔처럼 서비스도 좋은데 집처럼 편안하게 요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장기 여행객들한테는 이만한 게 없었죠. 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 호텔도 아니고 집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이 글쎄요. 이게 곧 터질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도대체 합법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왜 불법의 굴레에 빠지게 됐는지 이 기막힌 생숙의 역설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 분양받을 때는요, 여기서 살아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도 되는 정말 뭐든지 가능한 만능 투자처처럼 보였단 말이죠. 근데 현실은 어땠냐? 이게 주택법상으로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 불법. 그런데 또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는 숙박시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허가 없이 세를 주는 것도 불법. 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완벽한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시한폭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살 수도 없고 세를 줄 수도 없는 건물이 그것도 수만 채가 부동산 시장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질지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숫자 10%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불법으로 그냥 주거용으로 쓰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벌금, 즉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이다. 그럼 매년 5천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망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자, 이렇게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디어 정부가 구명보트를 던집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막 법을 통째로 뜯어 고치는 그런 거대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영리한 방법으로 탈출구를 열어준 거죠. 그 해결책의 이름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모래 놀이터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놀잖아요. 그것처럼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 놀이터 안에서는 기존 법을 잠시 잊고 한번 새로운 규칙으로 놀아보자 하고 길을 열어주는 제도예요. 정부가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생숙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낸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자, 그럼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마법 같은 제도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새로운 규칙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확 달라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옛날에는요, 최소 30개는 있어야,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자나 돼야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딱 한 채만 가진 개인도 오케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적인 변화는 이 부분이에요. 필수 시절. 원래 호텔 하려면 1층에 번듯한 프론트 데스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대신 뭘로? 스마트폰 앱으로. 디지털 프론트라는 걸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주 입장에선 절차가 엄청나게 간단해진 거예요. 그냥 정부가 인정한 플랫폼, 앱 같은 거겠죠? 거기에 내 집을 딱 등록만 하면 끝! 그럼 그 앱이 알아서 프론트 데스크 역할도 해주고 나는 합법적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정말 기술이 법의 높은 벽을 그냥 넘어버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이렇게 뭔가 크게 바뀌면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게 되잖아요. 이번 정책의 진짜 승자와 패자는 과연 누구일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딱 봐도 복잡하죠? 당연히 생숙 소유자들은 벌금 폭탄을 피했으니까 완전 땡큐죠.
기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 호텔 업계는 갑자기 경쟁자가 수만 개나 생겼으니 완전 위기죠.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옆집이 맨날 관광객으로 바뀌면 시끄럽고 불편하겠죠.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불 하나 껐더니 여기저기서 작은 불씨들이 새로 생겨난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일로 활짝 웃게 된 분들, 명확한 승자들부터 만나보시죠. 뭐 두말할 필요 없겠죠. 가장 큰 승자는 당연히 생숙 소유주들입니다. 매년 수천만 원 벌금 낼 뻔하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관광객들도 이득이죠. 특히 가족 단위로 여행 가서 요리도 해먹고 싶을 때 선택지가 확 늘어난 거니까요. 그리고 진짜 숨은 승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디지털 프론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스터 맨션 같은 기술 기업들이에요. 이 회사들한테는 말 그대로 거대한 새 시장이 뚝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울상이 된 패자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역시나 기존 호텔 모텔 업계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주방까지 딸린 경쟁 숙소가 수만 개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건 뭐 가격 경쟁은 불보듯 뻔하죠.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그동안 생수 건물들을 통째로 맡아서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던 큰 위탁 운영사들이 있어요. 이제 집주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으니 이 회사들은 일감이 뚝 끊기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좋다고 하기도 뭐하고 나쁘다고 하기도 애매한 아주 복잡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건물에 같이 사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제는 조용했던 옆집이 오늘은 시끄러운 파티장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 누가 드나드는지 모르는 보안 문제, 이런 걸 다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도 입장이 좀 복잡해요. 일단 급간불은 껐는데 이제는 그래서 안전은 누가 책임질 거냐, 주민들 불만은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은 제대로 거둘 수 있냐 하는 새로운 숙제들을 잔뜩 떠안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정책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해결책은요, 영구적인 법이 아니에요. 딱 2년, 길어야 4년짜리 임시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2028년, 늦어도 2030년이 되면 이 실험은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엄청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 임시 방편이 진짜 해결책이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는 집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사업장이 됐잖아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매길 건지. 만약에 손님이 와서 불이라도 나면 그 책임은 플랫폼이 지는 건지 집주인이 지는 건지. 그리고 더 복잡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아파트에선 절대 숙박업 안 돼 하고 결정하면 정부의 이 정책이랑 충돌하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생수해법은 기술로 낡은 규제를 돌파한 아주 스마트한 혁신일까요? 아니면 터질게 뻔한 폭탄을 그냥 4년 뒤로 미뤄놓은 그저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한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앞으로 4년 동안 이 제도가 만들어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